경찰의 반발 속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오전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공포 기간도 굉장히 짧게 좀 설정을 네. 했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속도전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나면 뭐 경찰의 반발도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경찰국 신설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입장이 그 이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게 우리 영화 1987에 나왔던 억한이 뭐 쓰러졌다고 하던 그 시절 시스템 아닙니까? 왜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그런 식으로 저는 과거 이 군사정권 시절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개연성이 나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충견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산 하명 수사 때 그때는 왜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경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정부가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찰의 권한이 세졌으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저는 경찰 장악의 의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민주당과 경찰 측 반발이 거세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이 사실은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다라고 전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또는 그 여당 입장에서 경찰국 설치 쪽으로 이 방향이 선회한 그런 과연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더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 과연 그러면 경찰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또 설령 뭐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좀 이렇게 권한 박 행동들을 적지 않게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런 우려가 이제 그래서 제기가 된 거고 제가 보건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좀 과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찰국 굳이 안 만들어도 결국은 대통령 휘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제 관리가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좀 우려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 어느 쪽 할 거 없이 다 지금 양쪽 다 지금 좀 과잉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대처하는 방식이 좀 거센 측면은 있지만 취지 자체는 검수완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평론가님 말씀 일부 동의가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경찰을 정책이라든가 인사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제대로 활용한다거나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빨리 안 했느냐라는 비판은 좀 우리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있는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것을 뭉개고 다시 이것을 경찰국을 신설한다. 이거는 법률적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이 장관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령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치안 업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안 업무를 하지 않는데 치안 업무를 총괄하는 어쨌든 약간 독립적 기구인 경찰청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두 분 모두 대처하는 방식이 거세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셨고 그 맥락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관련해서 쿠데타 발언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탄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도 좀 너무 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단 항명 같은 이제 행동을 한 것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같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행동을 할 때 상당히 좀그 사전에 좀 후유증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란 표현은 좀 이제 과했던 측면.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게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또 뭐 이상민 장관 개인의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개입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의 최대 현안은 지지율 끌어올리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지지층의 일단 결집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호재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율 반등의 어떤 발판으로 삼겠다 이런 이제 좀 정치적 판단이 좀 개입이 된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 일부러 더 상대를 자극하는 야당을 자극하는 경찰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경찰의 이번에 이제 그 총경급 뭐 회의를 강행한 그 부분도 좀 선을 넘은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이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좀 약간 선을 넘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뭐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찌됐건 뭐 경찰청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행령까지 지금 통과된 그런 마당에 계속 이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양쪽 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정치적 판단을 자꾸 이 국면에서 개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조금 좀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어찌됐건 뭐 이 경찰 조직의 안정화는 대통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무 이걸 자극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좀 그 경찰 내의 여론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한 언행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급함이 이제 한쪽에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뭐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스타 장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타 장관이 되기 위한.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또 실세 장관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정부 내 또 인사에도 많이 또 관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판단을 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데타 발언 관련해서 또 유사명 서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도 경찰국 신설이 더 쿠데타 같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거센 발언들이 쌓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쿠데타라는 이야기에 좀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쿠데타냐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무기 갖고 있으면 다 쿠데타입니까? 이게 참 깝깝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14만 경찰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진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성함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울산에 서장님에 대해서 징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사명 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 징계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 윗선에 어떤 의지가 개입되었다면 그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국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사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령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오늘 국무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며칠 전에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것 그분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찰청 일에 행안부 장관이 개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징계도 좀 과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가장 쉽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검찰은 되는데 왜 경찰은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은 얼마나 많은 집단 행동과 저항을 했습니까? 그 저항의 중심에 그 당시 검찰총장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지검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집단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게 만약에 쿠데타라면 그 당시 검찰총장은 쿠데타의 수괴입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전부 다 내로남불입니다, 이거.
네, 잠깐 언급해 주셨던 류사명 서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어찌됐든 이 경찰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윤익은 경찰총장 후보자는 복무규정 위반이다라고 징계에 대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징계 수위 적절하다고 징계를 보시나요? 내린 주체는 대통령이겠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직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지금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휘권자는 어찌됐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 이제 경찰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징계도 당연히 대통령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문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경유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참 좀 묘한 것이 지금 법무부도 좀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사권한 관련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좀 행사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치안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관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나 실제로 그럼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이 경찰 인선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간 뒤로 빠진 형태긴 했으나 여전히 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은 이제 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더 주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이제 그 방식의 좀 차이고, 이번 경찰국 신설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악몽을 자꾸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승만 정부 시절의 경찰국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그럼 과연 그 시절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거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조금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신 유사명 서장에 대한 징계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인 그 국가의 포괄적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이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차와 형식은 갖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미국과 달리 이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국무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무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관이라는 자리가 개인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라는 것을 법의 영역으로서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거쳐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고 징계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행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의 인사라든가 징계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만약에 행안부 장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단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검증의 일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원래 인사혁신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흔히 하는 정부 조직법상의 위임 규정을 들어가지고 법무부로 옮겨놔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스스로인 겁니다. 대통령이 비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의미의 이 통치자로서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장관으로 내려갈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비친 게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은 강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또 세게도 발언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에 더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선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지율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이슈를 가지고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그 방향대로 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도 굉장히 좀 약간 좀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길게 보면 그렇게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의 판단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실의 판단 또 이상민 장관의 판단은
이거로 강공 드라이브를 해서 좀 민주당하고 대립각도 좀 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 한 35%만 다시 재결집시키더라도 일단 지지율 하락을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 판단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난번에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때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번에도 또다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기문란이면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징계하고 절차를 갖추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강한 표현이라는 게 이분이 대통령이 하시는 게 늘 헌법, 법률, 국기문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행위하고 지금 경찰 쪽에서 하는 행위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는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선을 만드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한 30% 정도의 네. 현행 핵심 보수 지지층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 국회에서 이 탄핵을 한다거나 이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 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돼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헌법, 법률, 국기문란 이런 게 전부 다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으로서 저는 굉장히 그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헌법, 법률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지금 아직도 검찰총장이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측면에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또 다른 지적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 정도라면 이번 사안은 4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졸속 입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내용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반대 의견도 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도 역시 제가 보건대는 조금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수록 지금처럼 논란이 뜨거운 경우일수록 절차적 처리 방식에서는 하자 요인이 없도록 지금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말이 가능한 한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번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거칠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강원 양변 전략을 나름 이제 쓴다고는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굉장히 거칠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요. 대통령의 어차피 경찰이 지휘 통제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경찰국 신설로 해서 뭐가 하나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간에 끼는 것. 이거 말고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진행할 일인가. 그리고 급기야 이거를 지지율 반등의 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옹색한 지경으로까지 오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들이 좀 제가 보건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실세 장관인 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뭐 그래서 본인의 권한을 좀 키우고 싶겠죠.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그리고 장관이 뭐 스타 장관 얘기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스타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또 그 중에 장관 중에는 또 나중에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기 정치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장관들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뛰어야 될 때 아닌가요? 임기 초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좀 달리고 싶더라도 때로는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뭐 제가 보건대 이상민 장관은 좀 너무 약간 좀 질주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한 지금 후유증을 결과적으로 좀 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뭐 지지율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사후의 상황 수습이 지금 상당히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경찰을 질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직도 결국은 대통령 식구예요.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국기문란 상태가 이어지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되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본인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실제로 본인도 경험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본인 검찰총장 때 검찰총장 때리기 계속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봤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혜택 본 게 누구죠? 검찰총장 그 당시 본인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상황을 좀 잘 생각을 해봐라. 반추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게 보면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그 자체보다는 관련해서 정부 부처 또 경찰 관련자들의 발언이 이 사안을 더 키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 유사명 서장이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징계 여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러다 보니 아직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다음 달 4일에 청문회가 열리기로 잠정 합의됐는데 관련해서 좀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희근 이제 총장 뭡니까 지명자입니까? 저분도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하신다면은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참 행동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권 초반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 모든 문제가요. 그냥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두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그냥 대통령의 일부분인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치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든 행안부든 인사든 경찰청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쪼개져 있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해가지고 령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경찰국 만드는 게 법이라고 했죠. 법이 아니고 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령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배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부터 해서 전부 다 이제 고시 출신들이잖아요. 경찰에 대한 무시 이런 것도 저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면은 뭐 그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왜 경찰하지 말고 검찰하지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 야 참 좀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이 친정부적이었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 조직이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갖고 정부 조직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장관들 보고 스타 장관 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만 스타 하시는 겁니다. 행정부의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 쪽에서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게 지금 30일에 경감 경위 대상으로 회의를 열겠다 예고된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좀 뭐 이 지금 지점에서 경찰도 조금 자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된 집단 행동 자체가 뭐 쿠데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 참여하는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항명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뭐 자기에 대해서 계속 항명한다? 이런 상황을 누가 그걸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정말로 이 국가 치안 자체가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우려 제기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강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국회가 원구성도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뭐 안 된다, 된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지금 내리기보다는 뭐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더라도 그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약간
좀 투쟁 방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절충점을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 상임위 열어가지고 논쟁을 하면서요,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영이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정부조직법에 있는 위임 기능이 부처 간 위임 기능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사실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전 현직 장관의 만남, 박범계 의원과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만남이 이후에 언론에서 또 승패를 가르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먼저 승자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 완승.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상당히 그 민주당이 벼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거의 뭐 완패를 당했죠.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대는 조용히 스타가 된 장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뭐 회의 때 답변하는 거 국민들이 다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 반박할 거 다 반박하고 그건 이제 상대가 그래서 오히려 더 흥분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들이 다 이렇게만 해줘도 스타 장관도 많이 나올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일은 이제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어제도 결국 이제 그 박범계 전 장관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묘한 승리. 예, 박범계 의원이 좀 이제 흥분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할 말은 다 하셨어요. 할 말은 다 하셨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은 조목조목 이야기는 잘했습니다만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보자면요.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실 자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포괄적 통치행위로서 인사라든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꼭 사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선의로 잘 되는 상황이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정기관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에게 인사검증을 권한을 맡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이전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교수님께서는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계속 시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민정수석실 이 문제가요. 사실은 뭐 지금 제2부속실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건 맞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럼 그 기능이 사라질 건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결국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기능을 지금 없애서 이제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갖던 이제 과도한 권한 또 밀실에서 해결했던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민정수석이 했던 그런 정무적 판단 기능까지 그러면 다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제 객관적 자료 검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 검증을 해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판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평가 보고서를 대통령실로 올리게 되면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를 최종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결정할지는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인 거고 또 대통령 참모진들의 의견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는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이 결국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그러면 공약을 업고 지금 실제로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 기능에 맞게끔 조직을 부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부활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과거의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이 좀 방대했잖아요. 그리고
독자적인 그 특별감찰반도 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조직 자체의 규모는 좀 축소는 시켜야 된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보건대는 다시 부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의 부하가 관련된 문제는 또 추후 논의가 필요된 지점으로 보이고요. 일단 당장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조직법 아마 20조일 겁니다. 20조에 의해 가지고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위임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법무부에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고쳐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는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이나 부처에서 하게 되면요. 부처의 장관은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일부로 자기 업무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행안부 문제나 법무부 문제가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부처로 넘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뭐 문제의식은 인정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법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법을 바꿔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이걸 고치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서 이것을 자꾸 해체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법률과 대통령령에 마찰이 생기고 야당에서도 특정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사적 통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적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단에서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보고 대통령에게 이제 올리는 과정에서 뭐 장관 의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야말로 인사 개입을 한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야말로 뭐 거의 부통령급 뭐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사검증단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이렇게 평가한 그 자료 자체를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로 보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그런 그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사검증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죠? 그럼 대통령이 어느 조직에 이 권한을 맡길 건가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행정부 행정권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원래 그 원칙에 따라 하자 그러면 인사혁신위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를 민정수석실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때 규정 시행령을 싹 바꿔가지고 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편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편법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편법을 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는 과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불일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이 안 맞고 시행령과 그 아래 시행세칙, 규칙들이 안 맞고 그리고 현장의 상황은 또 다르고 그래서 현장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 시행규칙 바꾸고 그 다음에 시행령 바꾸고 이거로도 부족합니다 하면 법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그 행정부 안에서의 그 조직 개편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워낙 여소야다 상황에서 어렵다 보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보건대는 뭐 무리수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 이런 일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반 여소야대 뭐 이런 국면 또 과거 전직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시행령 정치를 그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예, 그래서 시행령 먼저 본인들 의도대로 바꿔놓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법을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 그러면 그 범위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시행령을 통해서 뭐 대통령위원회라든가 행안부의 이제 지방자치 관련 업무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과 저는 어떤 엄연한 차이가 나냐면 이게 실세 장관, 대통령과 특별히 친분 있는 장관에 있는 부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선의로서 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 인사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 하는 겁니까?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종대왕 같은 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권력을 나눠놓고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 사람의 선의를 믿어라. 이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여지는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경찰국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으로는 경찰 관련해서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그럼 역대 행안부 장관들이 그러면 경찰 인사에 대해서 완전히 난 몰라. 알아서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하세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만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어찌됐건 본인이 그 과정에서 경유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투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뭐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됩니다. 이렇게까지 과연 하겠는가라는 일단 의문이 들고 그랬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인사권자는 난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의 한동훈 장관과 그 윤석열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두 분이 뭐 측근 뭐 이렇게 지금 뭐 밖에서는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측근이라서 맨날 같이 술 마시고 맨날 같이 형 동생 하면서 지낸 그런 사이는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업무지향적이고 냉랭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특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행보와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차이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우리 저기 자라보고 놀란 값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렇게까지 개입할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1%의 위험의 가능성도 자꾸 제거하는 것이 이제 국정의 안정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통치권 차원에서 규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부는 그래도 이 실세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해도 너무한다. 그런 느낌이 이제 국민들한테 드는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뜨거운 화제였는데요. 일단 통일부, 외교부, 법무장관 모두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관련해서 유엔 사령부가 탈북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해서 또 권영세 장관이 북송을 승인하는 것이지 강제 북송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 북송하고 북송하고 뭐가 다른가요? 저는 이번에 그 유엔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흔히 하는 말로 이 유튜버 쪽에서 떠들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들고 와서 하는 것도 참 그렇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 살인 용의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도 사실 1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여당이면은 정부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내가 상임위원회도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 유엔사에서 허가했습니까? 이게 뭐 모르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좀 국정을 운영하실 때는요, 정보라든가 공적 기관에 의존해서 좀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유엔사에 허락받지 않고서는 그 판문점 내에서 그렇게 월경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진행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유엔사가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이거를 그냥 허가를 했는지 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북송이라고 하니까 그냥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걸 처리했는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건대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북송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제 북송과 북송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북송 그러니까 송환당하는 당사자가 이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제 북송은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뭐 경찰 특공대원 동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통일부 직원 한두 명 같이 그냥 평화롭게 가서 자의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겨줄 예정이니 유엔사 쪽에 뭐 좀 보고드립니다.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면 그냥 가세요. 한국 정부 의지대로 하세요.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 연장선에서 이 건도 아마 유엔사에서는 그렇게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건은 군인들이잖아요. 이 건은 당연히 강제 북송이죠.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건은 그러니까 강제 북송인 거고 강제 북송 상황에 대해서 유엔사가 그 당시에 우리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라든가 뭐 어떤 그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이 경찰국 신설 그리고 북송 문제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박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